차가운 꽃뿌리들이 내 머리 위에 비오듯 쏟아진다. 오 파편 구덩이, 난파한 것에 사나운 동굴. 내 속에 전쟁과 싸움은 축적되었다. 너로부터 노래하는 새의 날개는 솟아올랐다. 너는 모든 걸 삼켰다. 먼 거리처럼, 바다처럼, 시간처럼 내 속에 모든 게 침몰했다. 파블로 네루다의 절망의 노래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을 잃은 자의 슬픔과 분노, 절망이 불꽃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 현장에서 타오르는 고통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노크 없이 여는 방문. 얼마 전 우리가 중학교 때 썼던 교환 일기장을 봤어. 첫 장을 펼쳤는데 부끄러워서 쳐다보기도 어렵더라. 그런데 또 읽기 시작하니까 뒷장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네 권을 전부 읽어버렸어. 그때 우린 견딜 수 없는 게 많았던 것 같아. 그것들을 견뎌낼 재간이 없다는 게 꽤나 치욕스러웠던 모양이야. 일기장에서 나는 너에게 어른이 되면 함께 스위스에 가자고 했더라. 왜 스위스였을까? 나는 쌀쌀한 기후도 싫고 산에는 흥미도 없는데. 지금 우리는 스위스 여행이라고 하면 비행기 값이랑 숙박비를 먼저 떠올리는 어른이 됐네. 하나의 비밀을 나눠 먹고 자랐는데도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베른과 서울의 거리보다 지금의 우리와 그때의 우리가 더 멀리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서글프지는 않아. 우리가 지나왔고 앞으로 지나가야 할 시간은 분명 스위스보다 따뜻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줄 테니까.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네, 오늘 작가의 방에는 최근에 빨간 염소들의 거리라는 장편 소설을 낸 엄창석 소설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엄창석 작가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석 소설가는 199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중편소설 화살과 구도가 당선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소설집으로 슬픈 열대, 황금색 발톱 등이 있고요. 태를 기른 형제들, 어린 연금술사 등의 장편소설, 그리고 산문집 개츠비의 꿈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지금 오늘도 대구에서 올라오신 건가요? 네, 대구에서 네. 왔습니다. 아까 오실 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와주셔서 제가 그림 얼마 되는데 예. 굉장히 감사하면서 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서울에서 원래 생활을 하시다가 대구로 가셨다고 알고 네. 있는데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요? 제가 그 등단 처음 했어요. 네. 그 가방을 몇 개 울러매고
이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그 봉천동이랑 그 연신내 그쪽에서 대체로 살았죠. 근데 그때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요. 당시에 그 서울 생활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또 뭐 문학하는 친구들도 당시에 많이 사귀었고요. 그런데 그 밤늦게 집에 와 보면은 네. 막 그 물밀듯이 그 외로움이 확 이렇게 적막함. 듭니다. 그때 결혼을 안 하셨을 네, 때. 그렇죠. 네. 그 외로움의 그 뭐 깊이를 할까? 이게 한 새벽 한 2시나 3시 되면은 웬 무슨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문 밖을 뛰쳐나가가지고 어두운 거리를 돌아다니고 할 만큼 좀 쓸쓸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또 가방을 메고 다른 데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 좀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옮긴 곳이 제가 그 살았던 그 전부터 살고 있었던 그 대구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 고향으로 내려가신 예. 거군요. 그래서 거기서 한 뭐 4, 5년 있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까지 계속 죽치고 살아버렸습니다. 네, 결혼하시고 네. 아들도 낳으시고 오늘 또 네. 아드님과 함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신작 빨간 염소들의 거리가 나왔는데요. 네. 이 작품 집필 기간이 꽤 길었다고 들었습니다. 작업하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쓰는 데는 시간이 뭐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1년 정도. 네. 네. 그다음에 그 수정을 좀 했습니다. 특히 그 플롯을 이렇게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마다 작가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데 네. 저는 그 태고보다도 이제 집필 기간이 좀 더 많고 태고를 적게 하는 편인데 특히 그 플롯은 거의 고치질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플롯을 고치는 바람에 요번엔 좀 다른 스타일로 하셨네요. 예, 그래서 상당히 거기서 시간이 많이 먹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고를 쓰시는 데는 한 1년 정도 그렇죠. 걸렸는데 예. 태고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그렇죠. 예. 태고는 어느 정도 하신 건가요? 한 두세 부분을 고치는데 예. 그게 뭐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겠고 또 특히 뭐 같이 그 글 쓰시는 입장이지만 저는 그 태고의 어떤 부분들을 특히 그 플롯을 움직일 때 굉장히 그 양적으로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 미치는 그 부분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예. 물론 그 출간 일자도 좀 늦어졌죠. 네, 출판사하고. 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걸렸나요? 실질적으로 그 뒤 시간이 3년이 걸렸죠. 3년요? 예. 그럼 총 다 합하면 그냥 산술적으로는 그렇죠. 4년이네요. 중간에 뭐 다른 일도 물론 있었죠. 다른 일도 예, 많이 그렇죠. 하고 그렇지만 예, 아무튼 이 소설과 그렇죠. 함께 그렇죠. 작가가 4년이 생활한 걸렸죠. 건 4년. 네. 좀 심하죠.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또 깊이 있는 명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또 이제 생활하신 것도 대구고 네. 또 잘하신 것도 대구인데 이 소설의 배경도 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의 배경이 된 곳을 여행하는 행사를 이제 한번 가지셨는데요. 이 행사는 어떤 기획이 되었으며 또 참여한 독자들과는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요? 실제로 그 작품을 쓰는 동안이라든가 쓴 뒤로도 이렇게 출간 후에 이제 그 행사 그런 거리를 이렇게 그 답사를 탐방을 하고 그런 그 계획은 안 가졌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이 책을 내는 그 제가 민음사에서 냈는데 그 민음사 그 장은수 대표가 예. 그 자신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대구를 잘 알지 못하는데 네. 소설을 읽어 나가는데 그 공간이 소설적 공간이 굉장히 그 생생하더라. 그래서 이 생생한 것을 한번 그 독자와 같이 한번 그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그런 그 제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상당히 그 납득이 된다. 좀 뭐 제가 그렇게 뭐 훌륭한 그런 아니라 하더라도 생생하다고 한다면은 한번 그 같이 네.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걷는 행사를 그럼 실제로 시행했습니다. 독자들이 대구를 잘 경험하지 못한 다른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꽤 아니죠, 있었겠네요. 아니죠. 사실은 그 제가 그렇게까지 뭐 할 수는 없었고요. 네.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제 그 참가한 사람들도 대체로 네. 대구나 대구 인근에 사는 그렇군요. 예. 예. 그런 분들하고 했습니다. 예. 뭐 이제 그 반응들은 그 이제 뭐 여러 가지였는데요. 10대들은 그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그 기회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30, 40대는 또 이제 그걸 그 자신의 그 예전의 일들을 추억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그래요.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네. 이제 20대 초반은 제2소설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데 20대 초반 또 그 추억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추억을 미리 맛보는 것 같다. 그런 글쎄요. 얘기죠. 그 아마 글이 추억의 형식이니까 마치 그 자기 자신도 불과 3, 4년 전밖에 안 되는 네. 그 이 무대에 의하면은 그게 이제 20대 중후반이니까 그런데 20대 초반에 있는 그 독자들도 때에 따라 그 2, 3년의 그 시간의 차이밖에 없는데 네. 추억을 느끼는 듯한 그런 그 감정에 젖었다 네. 이런 얘기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제목도 거리고 행사도 이제 같이 거리를 네. 걷는 걸로 하셨고 또 이게 보면 이제 성장기의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제목이 이제 빨간 염소들의 거리라고요. 예.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왜 빨간 염소들일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빨간 염소들의 거리라고 붙이셨는지. 그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는데요. 제 똑같은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 다른 분들한테. 네. 예. 그런데 그 이때 염소가 뭐냐 이러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인인 입장에서는 염소는 우리 자신에게 깃들어 있는 어떤 젊은 생기. 네. 예, 젊은 생기를 뜻하고요. 그리고 그 빨간은 그 생기를 좀 더 강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의 그 어떤 움직이는 이 인물들처럼 그것은 그 10대 중후반이잖아요. 네. 16, 17인데 이때 이 인물들의 특성은 이 어린 인물들의 특성은 그 염소처럼 네. 염소는 이제 가축이지 않습니까? 가축이면서도 주인 말을 절대로 안 듣는 그런 가축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그 제도권에 있으면서도 제도권을 좀 거부하는 듯한 네. 예, 그런 이제 인물들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게 그런 또, 인물들이 예. 움직이는 거리다. 그리고 또 염소면서 빨간 염소니까 네. 또 10대 후반 남자들이면 네. 이 리비도로 가득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렇죠. 예. 맞는 겁니까? 예, 그 리비도라고 하니까 리비도는 뭐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는 뭐 리비도를 말했던 프로이트의 리비도가 있고 네. 또 그 리비도하고 이제 비슷하게 얘기했던 또 융도 그 리비도가 예.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융적인 리비도다.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부딪힘, 그다음에 세계의 다른 부분을 만남 이런 그 성적 리비도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하게 그 다가오는 충동적 리비도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10대고 또 지방이다 보면 약간 우리의 성장기가 약육강식의 세계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정글 같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느껴지고요. 이 청소년기의 이야기인데 예전에 저희가 또 나오신다고 하셔서 네. 인터뷰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청소년기 문학을 본격 문학의 반열에 올려놓고 싶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기 문학 혹은 성장 소설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그 한두 마디로 그 쉽게 그 정리하기가 상당히 그 어려운 그렇죠. 질문 이게 같습니다. 인용하다 보면 예. 모든 맥락이 거세돼서 또 오해가 네.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냥 예. 떼 놓자면 네, 그런 거고요. 그 이제 쉽게 그 저도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예. 성장 소설은 그 두 가지의 그 성격상 갈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삶을 배워 나가는 거. 네. 두 번째는 그 배움이 아니고요. 배타적인 입장에서 독자적인 그 자아가 노출되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두 개가 굉장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네. 이 상반된 두 가지 형태가 아마 성장 소설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10대 그 중후반의 그 청소년기는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가 좀 더 그 성격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타성이 더 강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성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논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 어린 젊은 청소년 자체는 배타적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니까.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니까 니는 우리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 시기가 세계의 그 진실,
세계의 면모, 뭐 심연이라고나 할까 그렇죠. 그런 것과 직접적으로 그 만나는 시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런 그 세계와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인데 이게 이제 요즘 청소년기에 대한 소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소설들이 제가 뭐 너무 다른 소설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가령 그게 중간 문학 형태로 이제 요즘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청소년기가 만약에 중간 문학이라는 건 청소년 소설과 성인 문학의 그 가운데쯤에 걸쳐진 그렇죠. 그런 형태라는 예, 거죠. 걸쳐진 네. 형태이고 또 이제 그게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면은 아동 문학과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독자 대상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쓰는 문학이죠. 그런데 아까 그 배다성이라 하는 것이 사실은 그걸로 보면은 세계의 진실이라 할까 세계의 다른 면모를 바라본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네. 상당히 그 진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고 그리고 좀 더 진지한 쪽으로 그 시기를 관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청소년 제가 그 본격문학의 반열이라고 말을 했는 것은 그 문학이 우리가 그 좋은 훌륭한 그 이제 아동기 문학들이 많이 있고 성인 문학기가 많이 있는데 이 역시 청소년기에도 그런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예, 이런 얘기를 강조했는 것입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자전 소설, 예. 성장 소설이 작가들의 성장 경험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쭤보자면 이번 소설도 일종의 그 자전 소설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반영됐나요? 글쎄요, 그 이제 소설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어느 작가든지 간에 자기의 일부이겠지, 그죠? 네. 어떤 경우이든 당연히 그 성장 소설은 더 하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이 어디만큼 자전적이냐라고 그 하는 그 대답에 저는 그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쓰고 나니까 네. 나의 10대가 네. 제가 머리가 별로 없는데 네. 머리카락이 쑥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네. 그런 그 내 자신의 일부가 쑥 이렇게 달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느낌은 그 제가 뭐 그동안에 소설을 쭉 이렇게 써오면서 주제나 소재 면에서 거의 반복을 잘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내가 10대 이야기를 10대 중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이게 처음이자 결국은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반복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10대 이야기를 쓰고 나니까 몸속에서 10대가 하나 쑥 나가버렸다. 그런 걸로 대신 네. 말하겠습니다. 굉장히 저희의 우문에 작가적인 현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또 한형주입니다. 네. 이 친구가 사고를 겪게 되는데 그 사고를 겪게 된 후부터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 주인공이 이 같은 사고를 겪게 한 건 또 어떤 의도인지요? 글쎄요. 아마 우리가 어느 경우에든 내면의 변화가 있으려면은 외부적 충격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내면의 것이 흔들려서 어떤 다른 내면이 생성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말을 그렇죠. 하겠죠. 흔들리는 낙엽을 보고 인생의 중대 결심을 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외부적 충격이 네. 필요로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한영주도 그런 그 외부적 충격으로 그 자신의 그 삶이 변화하고 자신 앞에 갑자기 다가선 그런 그 새로운 삶의 어떤 형식, 새로운 삶의 새로운 질서 이런 것과 그 만나게 되고 그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것은 이 사고라는 그런 문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사고는 육체의 것이지만 그 육체가 정신을 흔들었는 것이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령 페더병이 있으면은 페더병을 네. 어디 벽에 탁 친다든가 치면은 병은 사실은 크게 동요하지 않죠. 네. 그러나 병 속에 있는 물은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부적 충격을 받을 때 그 육체라는 병 속에 있는 그 정신이 흔들리는 것이죠. 예. 네. 이번에도 굉장히 작가적인 비유로 대답을 대답 굉장히 착실하게 뭔가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작품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네. 사실 저희 좀 여쭙기도 죄송한데 작품
작품은 당연히 이제 자기 자식이고 작품 속에 있는 캐릭터들도 예. 뭐 어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그렇죠.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도 사실은 예. 작가라면 또 부모도 그렇고 예. 특히 더 시선이 가고 애착이 가는 인물이 가끔씩은 있는데 예. 작가님도 이번 소설 속에 그렇게 더 애착이 가는 인물이 있는지요? 예, 그거를 이제 계속 그 예. 차별화해서 이 제가 여기에 주동 인물이 5명이 나오는데 네. 차별화해서 그 애정을 이렇게 구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 인물들에게 개별적 성격을 이렇게 따로따로 부여를 했고 예. 그리고 그 개성적인 5명의 인물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데요. 아니, 너무 어려우시면 만약에 그 구별을 하라고 하면은 이 글 속에서 계속 등장하다가 중간에 사라진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 사라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위로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애정이 있다거나 할까. 네. 예, 그 위로를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진기섭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진기섭이요. 예, 진기섭. 그래서 진기섭에 대해서 그 중간에 학교를 중퇴하고 나간 친구입니다. 뭐 그 친구에게 좀 더 아마 뭐 사실 별로 그 차별적이지는 않는데 이 글 속에서 그 친구를 계속 추적을 모했다는 측면에서 네.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봤습니다. 사라졌는데 그 예. 작품에는 안 나오죠. 어디로 갔는지. 그렇지 어디로 갔는지 안 나오죠. 근데 예. 작가님은 알고 계실 수 있잖아요. 아니죠. 저는 모르죠. 예. 제가 그 친구의 그 짧은 예.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은 물론 이 소설 속에 나오는데 그 친구가 아주 그림을 잘 그렸어요. 네. 제가 보건대 그 미술의 천재예요. 네. 완전한 천재로 이 글 속에서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저도 그림을 조금 그렸는데 저한테는 붓이 아주 좋은 붓이 있었어요. 네. 그 반항모짜리 그 대구에서 제일 굉장히 힘들게 구했는 붓이 있는데 그 붓을 이 친구가 이제 자퇴를 하면서 집이 가난해서 자퇴를 하면서 그 붓을 훔쳐가 버렸어요. 내 붓을. 예. 내 붓을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붓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붓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 친구에게 뭐랄까 이 구타를 했다 할까 해서 그 붓을 빼앗아 왔습니다. 실제로 친구시죠?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붓을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왜 붓을 가져갔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내 붓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붓을 가져갔기 때문에 화가 나서 빼앗은 건데 제가 돌이켜 보면은 불과 1, 2년 안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붓을 가지고 간 것은 예술적인 도둑질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불과 1, 2년 뒤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후회되고 참 그래서 생각이 나는 그 친구의 그 인상적인 부분들을 소설에 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독자로서 네. 상상을 하자면 작가님께서 이 친구분 성함 작중 인물이죠. 네. 진기섭을 발음하실 때 뭔가 몽골로 간 게 아닐까. 약간 징기스칸처럼 이렇게 발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냥 몽골로 갔다 이렇게 저는 상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쓸데없는 농담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왜 또 소설을 택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택했다고 하니까 좀 이제 당황스러운데요. 선택한다, 택한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게는 그 여러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소설이었군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설이 딱 다가왔고요. 파블로 네루다. 어느 날 시가 내게로 다가왔다. 다가와서 그냥 그걸 딱 잡고 나 소설가 될래 이렇게 해서 그 습작이 시작됐습니다. 야, 이건 정말 운명적인데요. 다가온 소설을 딱 잡고 가지마.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 제 삶을 휘둘렀다는 측면에서 저한테는 운명적이었죠.
그래서 등단을 젊은 나이에 아니요. 하시군요. 그래갖고 이제 습작을 하는데 오래 걸렸죠. 제가 그 혼자서 가르쳐 준 사람 아무도 없고 예. 그래서 굉장히 길게 긴 시간 동안 8년을 이렇게 늘 그 습작 기간이 있었죠. 예, 응모를 하고 많이 떨어지고.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네. 최근 관심 두고 있는 주제나 혹은 소재가 있으신지요? 저는 지금까지 뭐 많이 작가의 이력에 비해 연도에 비해서 작품의 양이 적은데요. 좀 과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동안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주제나 소재의 변동이 뚜렷이 이렇게 변동이 좀 뚜렷한 편이었습니다. 예, 책 나올 때마다 색깔을 늘 달리하곤 했는데 그래서 그 변동이 뭐 어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도 제가 혼자서 이렇게 다른 곳을 계속 찾아다니는 시기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요즘 소설집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설집은 뭐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발표했던 것들이죠. 근데 그것의 전반적인 주제가 뭐 시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요즘 관심을 두고 있다면은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침해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침륜되고 그것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좀 관찰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 소설집 원고는 다 묶여 있는 거죠? 예, 거의 뭐 돼 있는데 한두 개 좀 손볼 게 있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소설집 제목이랑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제목은 아직까지 뭐 출판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표제작은 뭐 이제 저기 비금도에라는 저기 비금도에 그런 단편이 있는데 그걸 표제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언제쯤 저희가 글쎄 내년에는 출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빨간 염소들의 거리 장편 소설에 이어서 저기 비금도에 뭐 제목은 바꿀 수 있겠지만 현재 그 제목으로 쓸래요. 저기 비금도에 내년에 나올 소설집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소설 읽다 보면요, 이 생생한 묘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생동감 있는 문장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게 있는지요? 그런데 제가 묘사가 생생하다는 것은 사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 작가가 또 이렇게 느꼈나 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민음사의 장은수 대표도 책을 읽고 대구에 직접 가 있는 것처럼 묘사가 생생하다라고 했다면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대적으로 사실주의 문학이 융성할 때 공부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주의 문학은 기본적으로 묘사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제 소설은 묘사가 적은 편이었어요.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요즘은 이제 사실주의 문학이 좀 이렇게 기울어지는 편이니까 아마 내 글 속에서 묘사가 좀 더 많이 이렇게 거꾸로 많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거꾸로 이번에는 그런 좀 드러나는 편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제 글 속에 묘사가 드러난다면은 그것은 뭐 묘사가 차지하는 분량, 양이 아니고 묘사의 방식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묘사의 기법이라 할까 방식적인 측면이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방식이라는 것은 뭐 가령 어떤 특정한 부분을 확대를 한다든가 그죠? 어떤 긴밀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더 세밀하게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든가 또 이제 어떤 글들이 모아지는 부분에서 묘사는 이야기를 예술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예술적 감각이 풍부해야 될 곳에 묘사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묘사가 좀 더 많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저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소설은 묘사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대사가 적으면 적을수록 소설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사는 멋있는 것만. 그렇죠. 대사를
아주 그 글 속에서 아주 함축적으로 그렇죠. 그죠? 매력적이고 또 힘있게 예, 또 글을 또 생생하게 이렇게 그 느낌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대사를 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나 희곡은 대사의 예술이고 소설은 묘사와 서술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아무튼 맞는 통하네요.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예, 그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단편집을 좀 정리하고요. 정리가 끝나면은 그 금년에 이제 그 새로운 장편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뭐 많이 그동안에 잘 모였는데 뭐 가급적으로 금년 안에 초고를 다 끝내고 내년 초에 이제 뭐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좀 짧은 장편을 하나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좀 과작을 하시다가 갑자기 다작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글들이 좀 쌓여 있었는 것 같아요. 이제 모터를 열심히 돌리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응원하고요. 어느덧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가 나오는 작가님들한테 항상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청취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사실 없고요. 저 자신에게 그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문장의 소리를 아주 즐겨 듣는 팬이 되겠습니다. 정말 독특하네요. 이때까지 이런 작가님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청취자 한 분이 또 늘었네요. 독특하고 재미있고 작가적인 답변을 해주신 엄창석 소설가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신작 빨간 염소들의 거리를 쓰신 배경과 그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멋진 작품과 함께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 길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실질적으로 별로 멀지 않습니다. 거리상은 멀지만 금방 옵니다. 마음은 또 가까이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날씨는 더워졌다 추워졌다를 반복하지만 바로 이곳 문화예술 생태계는 여름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사계절 내내 핫하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덮여줄 코너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게스트하우스 잠의 주인장인 김아람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무척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여행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만의 여행법까지 막 얘기를 하다 헤어졌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또 서양 국가를 여행하실 때와 동아시아 국가, 이 아시아 국가를 여행할 때 즐기는 법이 또 다르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두 군데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서양 국가, 유럽 쪽이나 이런 데를 다닐 때 막 재밌었던 거를 동남아나 아시아에서 찾으려고 하면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게 서양 국가에서는 일단 카페나 레스토랑, 뭐 문화, 박물관, 서점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거기를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되게 즐기는 편이고 동남아를 오래 있었었는데 그런 곳들에 이제 자연 위주로 이렇게 좀 편안하고 넓고 별거 할 건 없는 것 같지만 막상 있으면 되게 좋고 이런 곳들은 그러니까 서양은 주로 이제 도시 문화 위주로 즐기시고 아시아는 이제 약간 힐링 그리고 릴렉스하는 그런 분위기로 그럼 아시아는 주로 어떤 국가 저는 태국을 되게 많이 갔었는데요. 태국에 제가 2년이 닿은 곳은 중간 방콕에서 조금 북쪽 마을이 있어요. 이름이 쌍클라부리. 발음 조심해서 얘기해. 상클라부리. 라고 거기서 이제 제가 되게 오래 살면서 집 짓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흙집 짓고 정글이거든요. 막 그 정글에서 막 바나나 따먹고 약간. 웃어서 죄송합니다. 약간 방갈로 이런 거 지으신 겁니까? 그냥 살집
네. 산속이었거든요. 방갈로는 아니고요. 네네. 그냥 제대로 된 집이었어요. 흙집. 아니, 방갈로 제대로 된 집이었지만 흙집이었다. 네. 네, 흙집. 그러니까 뭔지 압니다. 나무로 토대를 갖춰놓고 그 나무에 옆에 대나무나 뭐 이런 걸로 한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면 거기다 소똥도 바르는데. 그렇구나. 네. 태국은 이제 벽돌을 구워가지고 네. 벽돌로만 집을 짓는 방법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벽돌에 흙을. 그러니까 벽돌을 흙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벽돌집이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벽돌은 흙을 구운 거니까. 근데 안 굽고 그냥 굳혀요. 흙을 굳힌? 네. 벽돌을 네. 이제 쌓아가지고 네. 그 겉 마무리를 이제 진흙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아니, 우리 황토집처럼. 안 굽는데 그 벽돌이 안 무너지나요? 네. 비가 와도 안 무너져요? 얘네가 건기에 그걸 만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게 실제로 태국식인지는 의문이고요. 그거를 이제 멕시코에서 배워온 사람이 거기서 워크숍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저도 지난 겨울에 태국에 이제 한 2달 정도 있다 왔는데 거기는 건물 보통 우리 철근으로 공굴이라고 하는 걸 철근으로 치잖아요. 그걸 대나무로 하더라고요. 그쵸. 대나무로 하고 그 그 사이에 시멘트를 부어요. 네. 근데 이래도 괜찮은가 싶긴 한데 그렇게 해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또 아무튼 여행 얘기를 하자면 이게 좀 반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비는 넉넉한데 직장이나 자기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이 가면 좋을 여행지가 어떤 곳인지 혹은 반대로 금전적인 여유는 없지만 시간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가면 좋을 여행지 각각 추천한다면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진짜 소수의 사람 빼고는 돈도 많으면서 시간도 많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건 정말 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나야 되는 거고 대부분 돈이 많으면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고 그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고 일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고 이런 건데 맞춤형 추천지 좀 부탁드립니다. 국내 국외 모두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무슨 선문답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선문답 할 거예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장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딜 가지 망설이고 막 고르는 것도 좋은데 마음이 들었을 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자기가 쉽게 자기 안에 딱 떠오르는 곳 혹은 알 수 있는 곳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것 그것이 최고다. 혹시 전자제품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이 좀 있으면 값이 내려갈 것 같은데 언제 사는 게 최적기냐. 그 사람들이 항상 선문답 하거든요. 네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 최적기다. 그렇죠. 질문에 정말 맞지 않는 대답을 한 거. 아니요. 정말 이 우문의 현답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떠나시기를 추천합니다. 잠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들이 이제 부산은 아직 안 그럴 테고 홍대는 많이 거쳐갔을 거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랑 뭐 추억이 있다면? 제가 이 질문을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따로 특집으로 빼서 한 3개월 고정으로 갈까요? 괜찮네요. 하루에 한 명씩.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다 특이해요. 다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명을 되게 꼽자면 초반기에 온 손님인데 그 친구를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할 때 홍대에서 이제 집을 알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계약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옛날에 일하던 카페에서 알바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홍대 게스트하우스에 주로 외국인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은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한국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 못하고 한국 분들은 지방에서 서울 여행 와서 생각보다 많이 오세요. 그렇군요. 심지어는 서울 사는데 자기 집이 너무 싫어서 오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번씩.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너무 답답해서 그냥 게스트하우스 가서 하루 자볼까? 그 생각했었죠.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작업도 하시고 그렇죠. 집 밖에 마감 나가서. 있을 때 카페 시끄럽고 뭐 집에서 집중이 안 되니까 그냥 게스트하우스 가면 돈을 좀 내야 되잖아요. 하루에 몇만 원씩 내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글을 쓸 것 같아서 한두 번씩 가볼까. 실제로 한 번씩 숙소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지방을 가지만 그렇게 방을 잡아서 쓰기도 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게스트하우스는 심지어 좀 분위기도 그냥 일반 모텔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렇죠. 캐주얼한. 러브 호텔 가서 글을 쓸 수는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건 힘드니까.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난 거는 그 카페에서 그냥 우연히 손님으로 온 거예요, 외국인이. 그래서 이제 제가 서빙을 하면서 넌 어디서 왔니? 뭐 이랬더니 이제 얘가 자기는 중국에 살고 그래서 네. 지금 한국에 잠깐 비자를 갱신하러 왔대요. 그래서 제가 빈말로 나 게스트하우스 하는데 빈말 조심해야 됩니다. 빈말, 네. 빈말로 나 게스트하우스 준비하는데 네. 다음에 오면은 와 이렇게 인생의 거의 했어요. 모든 우회나 항로가 틀어지면 네. 다 빈말에서 비롯되는 그런 것 겁니다. 같아요. 네. 그 친구가 문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네. 그 친구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한 2박 3일 동안 집에서 안 나가요. 거기서 삼시세끼 다 만들어 먹고 작가였거든요. 네. 실제로 출판을 지금 했어요. 미국인데. 네. 근데 걔가 이제 책 엄청 많이 가져서 읽고. 중국계 미국인인 겁니까? 그건 아니고 뉴욕 출신의 사람인데 저랑 네. 아는 사이는 아니고 뉴욕 출신인데 중국에서 뭔가 교육 관련 일을 해보겠다고 간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미국인인데 중국에 네네. 있다가 온 거군요. 네네. 예. 비자를 갱신하러.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 저 이렇게 또 즐겁고 재밌는 친구들 만나. 근데 3일 내내 있었으면 딱히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여쭤보자면 네.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다 보면 힘든 점도 당연히 있죠. 네. 예, 어떤 점이 힘듭니까? 저는 정말 힘들었던 게 매일매일 빨래를 엄청 해야 돼요. 이불, 수건. 네. 이불, 베개 커버, 이불 네. 커버, 시트, 수건. 이거를 하루에 엄청난 밖에 많은 양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매일매일이 그 옛날 옥시삐린 그거 광고의 그런 장면처럼 네. 천장에 빨랫줄에 이제 하얀 시트 쫙 그렇죠. 늘어놓고 빨래 네. 끝. 정말 이런 분위기. 예.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비 오면 밖에 있다가 후다닥 달려가야 되고. 다행히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말릴 수 그렇군요. 있었는데 네. 비 오면 문제가 건조기를 찾아서 이제 그 빨래를 지고 음. 가야 되는 거죠. 세탁소에. 네. 그렇게. 그게- 결국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잠 게스트에서 뽀송뽀송하고 바닥바닥한 네. 예, 시트와 베개에 네.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잠 게스트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이제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 좀 여쭤볼게요. 혹시 존경하는 인물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있다면 그분들이 어떤 점 때문에 존경하는지요? 지금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끝났을 거예요. 엔조 마리라는 이탈리안 디자이너이자 그분 사회운동가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분을 전시를 보고 나서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어디서 전시를 했는데 보신 거죠? DDP에서 예? 동대문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 했구나. 네. 지금 아마 오늘 DDP는 뭐예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디자인 DDP. 플라자. 예. 네. 아니면 어쩌지? 아니 뭐 맞겠죠. 네, 예. 그 비슷한 거였어요, DDP.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이분이 이제 미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걸 만들 때.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걸 하는 이유가 사회적인 거에 대한 책임감까지는 아닌데 어떤 노력?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기는 이런 걸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거기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 대단해 보였고 그 전에는 훈데르트 바서라는 또 네. 혹시 아시나요? 주로 이름 어려운 사람들 존경하시네요. 아니 그건 좀 아니고 아는 사람 존경하면 안 돼? 죄송해요. 김수근? 네. 네. 수근이 형. 네. 수근이 형이네. 김수근 선생님. 네. 네. 너무 친한 척했네. 네. 근데 이 둘을 제가 우연히 만나면서 훈데르트 바서는 여행하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인가요? 농담입니다. 네. 뭐 하시는 분이신지 소개해 주셔야죠. 이분은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가신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2000년에. 네. 근데 그림을 기본적으로 그리다가 이 사람도 사회랑 되게 밀접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이제 그림 그리고 뭔가를 만들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건축에 자기 그림 스타일을 반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철학은 직선은 없다예요. 자연에 직선 없고 우리는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직선이 아닌 걸로 구성된다. 그거를 그림에서도 하고 건축에서도 하고 그래서 비엔나에 가시면 네.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가 있어요. 전시관인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살았던 데이기도 하고
네, 저 비엔나 가야 됩니까? 그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비엔나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비엔나 소시지는 먹는데. 비엔나 멋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죠? 직선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긋지만 세상에 진짜 직선은 없다라는 것을 유기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실상과는 그러니까 이미지와 실상은 다를 수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라기보단 우리는 자연의 일부고 자연은 직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더 따라야 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비엔나에 가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겠네요. 아니요. 제 말주변이 너무. 아닙니다. 이래서 제가 비엔나에 가야 할 이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비엔나 가서 비엔나 소세지 먹으면서 왜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 아닌지 실제로 제가 깨닫고 와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얘기하면서 기회되면 김아람 씨 다시 한번 모셔서 직선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약간 좀 고정 질문 같은 게 있어요. 게스트 분들한테 항상 여쭤보는데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사라져야 할 것 3가지를 들자면 저는 맹목적인 비난 그렇죠. 네. 그리고 무지 그리고 자만심 이 3가지를 꼽고 싶어요. 굉장히 너무 타당해서 어떠한 비난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선택해 오셨어요. 네, 근데 딱 듣는 순간 추가 설명이 필요 없어. 당연히 맹목적인 비난이 없어야지. 그리고 자만심 없어야지. 자신감은 필요하지만 자만심은 없어야 되고 무지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못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움이랑 별개로 무지라는 거가 우리가 보통 배운다는 걸 책과 지식을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배우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 없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의지. 그렇게 말할까요? 무의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에 대한 무의지. 지식 혹은 삶에 대한 무의지. 예를 들면 저 같이 지금 일하는 목공 반장님도 항상 말하세요. 자기는 대학을 못 갔고 이래서 너무 주눅이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 완벽해요. 그러면은 사실 꼭 그분이 무지하거나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끊임없이 취득을 하고 그것을 섭취를 하고 내 안에서 잠재를 시켰다가 필요할 때 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움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 자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말이 너무 어려워졌네요. 제가 왜 이런 대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만들어. 감사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또 오해하실까 봐 제가 김아람 씨한테 너무 막대한다고 생각할까 봐 제가 평소에 원래 좀 안면이 있었어요. 우리 원래 조금 아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뭐 하는지 모르지만 아는 사이 그런 거. 자, 이것도 고정 질문입니다. 스스로를 한 번에 한 단어, 한 문장, 하나의 색, 하나의 동물 등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있네요. 무엇입니까? 변화무쌍함. 변화무쌍함. 홍길동입니까? 저는 정체돼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다양함과 변화무쌍함에 좀 오픈돼 있는 사람이고 싶은. 일맥상통하네요. 한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행 다니고 또 홍대에서 하다가 다시 부산으로 가고 또 부산에서 평생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없죠. 뭐 레바논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다른 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항상 이 즐겁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무쌍하게 변하시는 거 저도 이제 멀리서 그냥 형식적으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형식적이시네요. 네. 마무리할 때가 돼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일단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뭔 말이야? 저 이거 왜 이렇게 제 말이 이런가 모르겠는데. 되게 시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것에 너무 몰입되어서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일만을 목적으로 삶으면서 하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정리 왜 이렇게 잘하세요? 대충 얘기하니까 내가 정리해야지. 어쩌겠어. 제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 계획이고 앞으로 그걸 추구하면서 살면
지나치게 잘못되거나 지나치게 잘 되거나 해서 이제 미끄러지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잠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과 걸맞는 것 같아요. 여행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깊은 잠 충분히 취하면서 휴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적당한 적정주의 그쵸. 노선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또 열심히 쉬는 김아람 씨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게스트하우스 잠의 김아람 주인장과 함께한 2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의 부산점에 그냥 뭐 근근히 잘 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김아람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고정 욕심. 며칠 후면 초복입니다. 해가 갈수록 길어지는 여름을 버티려면 든든히 먹고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